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세 번째 습관입니다. 못 그려도 꼭 그리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것이 얼마나 창의성에 유용할까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정말 선천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꼭 그리는 것, 그것을 자기 습관으로 만든 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이제 특허를 약 1000개, 109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발명품이 이 백열전구죠. 1879년에 백열전구를 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열전구의 최초 발명자를 보통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진 않고요. 토마스 에디슨보다 20년 전에 전구 자체는 이미 발명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에디슨이 이 백열전구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전구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열전구 하면은 이제 오히려 에디슨을 이제 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백열전구, 그 당시에 백열전구는 불과 불을 켠 지 한 1분도 안 되면 불이 꺼지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굉장히 이렇게 방전이 빨리 돼서 유용성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실험실에서만 켜지는 전구는 무의미하다. 이런 것들은 발명가들의 사치품에 불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밤에는 이제 태양만큼이나 전구의 값어치가 이렇게 보편화돼서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에디슨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분짜리 종이 필라멘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필라멘트가 전구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에디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 전구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했던 필라멘트를 맨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림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필라멘트의 다양한 모습들을 에디슨이 그림을 그려서 가능성들을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대나무로 만든 200시간 정도가 지속되는 필라멘트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구가 대중화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 필라멘트가 제대로 된 전구가 나온 이후에도 아직도 개선할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에디슨은 이 전구 자체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둘 다 에디슨이 직접 그린 에디슨의 노트에 있는 건데, 그 그림의 상단에 보시면 에디슨의 사인과 날짜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1885년 1월 3일자라고 되어 있는 전구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1년 2개월이 지난 1886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차이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디슨이 자기 전구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항상 그림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면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는 습관을 가졌던 두 번째의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원래 직업이 화가였죠.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이제 그런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고, 휘화 그림이 아니고 발명가로서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엄청난 스케치를 그가 했는데, 그 스케치에 나타난 그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 스케치 노트 가운데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자전거에 관한 스케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자전거 모양처럼 생겼죠. 그 이탈리아에 있는 다빈치 박물관에 가시면 이 다빈치의 그 스케치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똑같이 만든 실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자전거가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데 이 다빈치가 스케치했던 자전거는 세계 최초의 자전거라는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스케치로 한정되어 있었고, 오히려 세계 최초의 자전거라는 것은 셀레리페르라는 자전거인데, 이건 1790년에 프랑스의 꽁트메데트 시브락이라는 사람이 만든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받은 자전거는 이 다빈치가 스케치했던 자전거보다 300년 뒤에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이 다빈치의 이 스케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빈치는 이제 이거 외에도 헬리콥터라는 것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올 텐데 이 스크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를
이렇게 밑으로 밀어내는 헬리콥터를 이제 본인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기만 했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고,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았고요. 그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후손들이 구현했던 실제 모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빈치는 일종의 이제 자동차, 뭐 잠수복, 글라이더, 지금 생각하면 다 첨단의 장비들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역시 스케치로서 많은 부분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용수철 중에서 판용수철이라는 게 있는데, 판용수철의 동력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디자인했고요. 그 안에 보면은 요즘 자동차에서 보이는 기어 전환 장치라든지 얼마만큼 달렸는지를 기록하는 주행 기록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주로 잠수복인데, 잠수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라이더. 이처럼 이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빈치가 작성한 아이디어 스케치 노트가 약 17,000쪽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10,000쪽 정도는 사라지고 그 중에 이제 7,000여 쪽이 남아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은 이제 그 하늘을 날겠다는 글라이더, 이쪽에 이제 새 날개처럼 생긴 것을 스케치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이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도 역시 그림 그리는 것을 습관으로 가졌던 사람인데, 아이삭 뉴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니울렉의 법칙을 이제 발견을 해서 그 뉴턴 역학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적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이 미적분학을 창시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이면서 또 연금술사였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에다가 글도 쓰지만 그림도 항상 같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뉴턴이 직접 작성한 노트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빽빽하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렇게 프리즘,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면 빛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프리즘에 관한 원리를 연구할 때 본인이 그 프리즘을 방 안에다가 어떻게 두고 빛을 어느 쪽에서 받고 하는 그 실험 장면을 미리 스케치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화처럼 되어 있는데 본인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이삭 뉴턴 같은 경우도 평생 아이디어 노트, 스케치 노트, 그림을 그렸던 노트를 14권 정도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리는 습관을 가졌던 가장 최근의 사람인데, 알렉산드로 맨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디자이너이면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전시를 했었고 저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장에 가면 한쪽에 이 아이디어 스케치 노트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어떤 개연성 같은 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은 이제 스케치했던 노트입니다. 실제 본인이 스케치하고 그렸던 것들을 오른쪽에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는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맨딘 작품 가운데서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사람들한테 재미있어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와인 오프너입니다. 와인을 열게 하는 오프너인데, 이 원래 유명했던 오프너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 모양이고 안나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프너의 또 짝을 본인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렉산드로 M이라는 남자 와인 오프너를 추가로 설계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로가 본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스케치 노트에 보시면 그 알렉산드로 M이라는 남자 와인 오프너를 이렇게 만들기 전에 얼마만큼 본인이 고민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 노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남자 모양의 어떤 디자인 컨셉트를 본인이 많이 스케치를 해서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골라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자 와인 오프너 사이에 이제 남자 와인 오프너가 있죠.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제 자꾸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자꾸 그림을 그릴까? 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안에 정보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끄집어내려는 관찰의 목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화에 근거하듯이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과정 가운데 이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 발상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상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든지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내가 관찰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서 전달하는 도구로서 그림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발생의 결과를 또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고 창의적인 사람들도 주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글로 쓰는 거에 비해서 그림 그리는 게 유용한 게 어떤 점이 있을까? 분명히 유용한 점이 있죠. 몇 가지 이제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말로 문제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그거를 글로 받았으면 사실은 그 받아쓰는 데 집중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림으로 그거를 받아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말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사용되는 뇌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들으면서 동시에 그릴 수도 있고 그 그린 내용을 제한된 어떤 종이 안에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 능력도 대단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으면 보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이해를 하겠죠. 만약에 같은 내용을 글씨로 써놓게 되면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이제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다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림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한눈에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서 참 좋은 도구가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많은 그 행정정보들을 이렇게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죠. 표현할 때 옛날에는 딱딱한 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특히 복잡한 정보를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전체 큰 틀을 볼 수 있고 또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인포그래픽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 같은 데서도 서울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서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 현황 같은 거를 나타낼 때 주제 자체가 좀 딱딱하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데이터들은 아닌데 그걸 이제 인포그래픽스로 좀 예쁘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도 인포그래픽스를 이용한 사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특허청은 주로 이제 특허를 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 감염 진단 기술 10가지에 대해서 그 특허 현황들을 인포그래픽스로 나타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하고 또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한눈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 표현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해력도 높아져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훨씬 원활해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전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 전체 구성 요소 가운데서 뭐 상하관계, 그다음에 동등한 관계 이런 관계성 표현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글씨들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글씨 중심의 좌뇌적 사고하고 그림 중심의 우뇌적 사고를 대부분 그림 가운데서는 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좌뇌만 사용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가는데 뭐 그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좌뇌의 기억력보다 우뇌의 기억력이 약 100만 배 정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쓴 글을 읽을 때도 글을 쓸 당시의 감각과 어떤 느낌을 살리기 힘든데 그림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감각과 중심 메시지들이 이렇게 한껏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역시 자기 메시지나 감각 그다음에 어떤 느낌을 표현할 때 그림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만화입니다. 6개의 컷으로 되어 있는 만화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에피소드를 6개의 컷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개까지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6번째 컷은 이제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어떤 컷이 들어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6번째 컷을 표현하면 이제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서 놀다가 아버지 작업을 망가뜨렸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야단치려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하도 장난스럽게 이제 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서지고 옷도 찢어지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러 간 다음에 찢어진 부분을 아버지가 자상하게 옷을 꿰매주죠. 그리고 나서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표현한 건데 이 6개의 컷은 사실 말풍선이라고 하는 글씨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흐름에 의해서 이미지로만 이해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들에 관한 자식에 관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 하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심심풀이 이렇게 앉아서 그렸던 그림인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메시지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그 메시지가 아주 오래된 거지만 바로바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그다음에 리포트를 쓰죠. 어떤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발표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 써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글로 써서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글보다는 그림이나 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그리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고요. 그 그림을 그릴 때는 글을 쓰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 그다음에 실제 본인이 뭐 곡선이나 직선이나 색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것 외에도 표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그 글씨들을 그림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글씨로 하는 거 말고 내가 가급적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래서 그림으로서 문제를 분석해내고 그림으로서 내 아이디어를 꺼집어내고 그다음에 끄집어낸 아이디어를 다시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그림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데서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